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하인 군인에게 말입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원성이 높으니 이들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과 통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한 사령관이 성큼 다가와 이란 대통령의 뺨을 거침없이 후려쳤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이 군인의 손에 무참히 모욕당한 이 충격적인 하극상 앞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그 사령관은 단 하나의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이후로도 권력의 핵심에서 승승장구했고 정년 퇴임 후에는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노후를 즐겼습니다. 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장면이 이란 권력의 예외적인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란 권력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위에 군인이 있는 나라, 선거가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나라, 그리고 이 구조를 무너뜨리려던 미국의 40년 제재가 오히려 이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린 나라. 오늘은 이란 권력의 진짜 얼굴을 해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볼 때 대통령의 얼굴에 집중합니다. 보수냐 개혁이냐, 강경파냐 온건파냐. 그러나 그것은 겉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실체에서 시작됩니다.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선거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란은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선출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민주주의 국가처럼 들리죠. 그런데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판은 짜여 있습니다. 이란에는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한 이슬람 법학자들이고 나머지 6명도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법부 수장이 추천하는 인물들입니다. 사실상 12명 전원이 최고 지도자의 사람인 거예요.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 후보 사전 심사입니다. 어떻게 심사하냐고요? 후보 등록을 하면 헌법수호위원회가 그 사람의 신앙, 정치적 충성도, 혁명 이념에 대한 헌신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최고 지도자와 혁명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인물은 애초에 후보 자격 자체가 박탈됩니다. 실제로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수천 명이 출마 신청을 하지만 헌법수호위원회를 통과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검증된 체제 친화적인 인물들만 최종 무대에 오릅니다. 국민들은 투표를 하긴 하는데 선택지 자체가 처음부터 걸러진 인물들인 거죠. 메뉴판은 있는데 음식은 주방장이 미리 골라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선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바지사장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책임 분산입니다. 이란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때 분노의 화살은 대통령에게 먼저 향합니다. 대통령은 비판받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진짜 권력 구조는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대통령이라는 완충제가 흡수하는 겁니다. 마치 회사 앞에 내세운 이름뿐인 대표처럼 실제로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민주주의 흉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란은 완전한 독재 국가로 불리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의회가 있다는 사실이 외교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아야톨라, 즉 최고 지도자가 직접 모든 걸 결정한다고 대놓고 선언하면 국제적 고립은 더 심해집니다. 선거라는 포장지는 이란 정권이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창구가 되어줍니다. 셋째는 파벌 관리입니다. 이란 내부에도 보수파와 개혁파,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경쟁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은 그 파벌들이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공간이 됩니다. 최고 지도자는 이 파벌 게임 위에 군림하면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다른 쪽을 밀어줍니다. 체제 전체의 균형을 잡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란의 정치 체제는 신정 통치, 즉 이슬람 율법에 의한 통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신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초대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이끈 인물이었고 그 종교적 권위에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하자 후계 문제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란 헌법은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마르자, 즉 시아파 이슬람 최고 법학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로 결정된 인물은 당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란 혁명의 핵심 인사이자 대통령을 지냈던 알리 하메네이였는데 그는 이슬람 법학 최고 권위자 등급에 오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학술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훗날 공개된 영상에서 하메네이 본인도 의회 앞에서 자신이 최고 지도자 자격이 종교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헌법을 바꿔버렸습니다.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한 직후 이란은 급하게 헌법을 개정해서 마르자 요건을 제거했습니다. 최고 법학자 자격이 없어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게 기준을 낮춘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가 다시 모여 64명 중 60표로 하메네이를 재확인했습니다. 헌법이 사람에게 맞춰진 겁니다. 사람이 헌법에 맞춘 게 아니라. 이것이 이란 정치의 본질입니다. 법과 제도는 권력을 견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대통령은 이 구조에서 시선을 끄는 얼굴이고 진짜 권력은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조직이 있습니다. 군대이기도 하고 재벌이기도 하고 정보기관이기도 한 그 조직. 지금부터 이야기할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가장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도 그 군대가 관리하고 통신사도 그 군대 산하에 있으며 심지어 밀수도 그 군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실체입니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창설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조직은 처음부터 국가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란에는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만들어진 목적은 단 하나, 혁명체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헌법도 이를 명시합니다. 정규군은 이란의 국경을 지키고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를 수호한다고요. 정규군은 외부의 적에 맞서는 조직이고 혁명수비대는 내부의 적, 즉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전형적인 의용병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이 이 조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전쟁터에서 혁명수비대는 정규군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하면서 조직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1988년 전쟁이 끝났을 때 혁명수비대 앞에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집니다. 전후 복구 사업이었습니다. 파괴된 도로를 다시 깔고 무너진 댐을 재건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혁명수비대는 건설 사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란 헌법 147조는 평시에 혁명수비대가 국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까지 갖춘 셈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건설 사업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거대한 경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오늘날 혁명수비대 산하에는 이란 최대 건설 그룹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봉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건설 기업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는 초대형 기업입니다. 댐, 도로, 철도, 주택단지, 항구. 이란의 주요 인프라 사업 대부분이 이 기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민간 기업이 경쟁 입찰에 참여해도 혁명수비대 계열사를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설만이 아닙니다. 혁명수비대는 통신 분야도 장악했습니다. 이란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재단 소유이며 이를 통해 수천만 이란 국민들의 통신 인프라를 통제합니다.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주요 항만 운영에 혁명수비대가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해협을 끼고 있는 나라에서 물류의 관문을
혁명수비대가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석유와 가스 개발, 식품 수입, 심지어 사치품 밀수까지. 2019년 로이터는 혁명수비대를 가리켜 산업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양한 분석에 따르면 혁명수비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란 경제 비중은 최소 GDP의 3분의 1, 일부 추산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대통령은 이 상황을 모르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으려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가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란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표현할 통로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그 대통령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후로도 승승장구했고 정년 퇴임 후 편안하게 노후를 즐겼습니다. 반면 그 대통령은 이 일로 찍혀서 이후 자기 측근들이 모조리 권력에서 밀려나고 결국 가택연금까지 당했습니다. 이 한 장면이 이란에서 대통령과 혁명수비대의 권력 서열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법도, 직위도, 선거도 이 권력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가셈 솔레이마니입니다. 혁명수비대 산하 해외 공작 부대인 쿠드스군의 사령관이었던 그는 이란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인지도 높고 더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라크를 방문하면 이라크 총리가 공항까지 나와 영접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의 친아사드 세력,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까지. 솔레이마니는 이 모든 중동의 친이란 세력들을 총지휘하는 실질적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 네트워크 전체가 그의 손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2020년 1월 미국이 드론 공격으로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을 때 이란의 충격은 단순히 한 군인을 잃은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직접 구축한 중동 전역의 네트워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솔레이마니 사후 이란의 중동 프록시 네트워크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잇따라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의 지역 영향력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였습니다. 이란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재가 오히려 이 구조를 더 단단하게 굳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1979년 이란 혁명 직후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았고 미국은 즉시 이란 자산을 동결하고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제재는 해제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면서 이란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여러 경제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강력한 제재 시기마다 이란 경제는 심각하게 수축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혁명수비대가 힘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됐습니까? 제재가 이란 권력 구조를 오히려 강화한 역설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외국 경쟁자 제거입니다.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의 건설 시장과 통신 시장, 에너지 개발에는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왔을 겁니다. 삼성이나 폭스바겐, 에어버스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란 소비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제재는 그 경쟁자들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란에 발 들일 수 없게 된 글로벌 기업들 대신 혁명수비대 계열사들이 시장을 독식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되고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것 같아지자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였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독점이 깨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밀수 네트워크 권력화입니다. 제재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도 살아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하고 전자제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수입 채널이 막혀 있으니 비공식 채널, 즉 밀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밀수 네트워크를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항구를 통제하고 국경을 통제하고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혁명수비대입니다. 제재가 합법 무역을 막을수록 비합법 무역의 지배자인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암호화폐까지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경로를 구축했는데, 블록체인 분석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이란의 암호화폐 유입 중 상당 부분이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설은 책임 전가 서사입니다. 이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정권은 누구 탓을 할까요? 미국입니다. 외부의 적이라는 서사는 내부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의 무능이 만든 경제 붕괴도 수십 년간 이어온 통제와 속임수도 모두 미국의 침략 탓으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권이 수십 년간 써온 바로 그 각본입니다. 제재는 그 각본의 가장 강력한 증거 한 장을 더 얹어준 셈입니다. 이란 혁명의 정신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이었는데, 미국의 제재는 그 서사를 수십 년째 끊임없이 갱신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역설은 중산층 파괴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민주화가 일어나려면 교육받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중산층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요구하고 시민사회를 만들고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제재는 이란의 중산층을 가장 심각하게 타격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소기업들이 무너졌고 달러 환율 폭등으로 중산층의 저축이 하룻밤새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고 테러 지원을 차단하고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을 압박해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것.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빈곤층은 더 가난해졌고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반면 혁명수비대처럼 제재 환경에서 오히려 이익을 보는 구조를 가진 집단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제재가 사회의 분극화를 만들어내고 정치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할 중산층을 소멸시킨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란이 4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재는 분명히 이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고통이 정권을 향한 분노로 응집되기 전에 그 고통 자체가 저항의 여력을 빼앗아갔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면 거리로 나갈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설령 거리로 나간다 해도 25만 명이 넘는 병력과 이란 전역의 경제망을 장악한 혁명 수비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위는 진압되고 지도자들은 체포되고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란 문제를 볼 때 핵심은 대통령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강경파가 이겼냐, 개혁파가 이겼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구조입니다. 헌법수호위원회를 통한 후보 사전 검열,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신정통치, 그리고 군대이자 재벌이자 정보기관인 혁명수비대가 만들어내는 삼중의 권력 구조. 이 구조가 살아있는 한 이란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심지어 최고 지도자가 바뀌든 이 구조 자체는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제재는 이 구조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도와줬습니다. 외국 경쟁자들을 차단하고 밀수 네트워크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중산층을 파괴하면서요. 이것이 제재의 역설입니다. 적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한 무기가 그 적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는 전례 없는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36년간 이란을 통치해온 인물이 제거된 겁니다. 이란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정권 교체와 다르다고.
미국 외교협회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곧 정권이라고. 하메네이 사후 이란은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3인 임시지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차기 최고 지도자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한 사람의 얼굴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은 바뀝니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란이 진짜 바뀔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답은 누가 다음 최고 지도자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자리를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란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서로의 생각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